1274년 11월, 일본 규슈 북부 하카타만, 수평선 너머로 900척의 거대한 선단이 나타났습니다. 몽골 제국의 깃발 아래 모인 3만 3천의 군대, 세계 최강의 제국이 일본 정복을 위해 드디어 움직인 것입니다. 하지만 7년 후 두 번째 침공에서 동원된 14만 대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를 가미카제, 신의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과연 태풍 하나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야망을 꺾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700년 넘게 신화로 포장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13세기 중반, 칭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은 동아시아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금나라와 남송을 굴복시키고 고려를 속국으로 만든 그에게 남은 목표는 단 하나, 동쪽 바다 너머 섬나라, 일본이었습니다. 1266년부터 쿠빌라이는 일본에 6차례나 사신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라는 것.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의 집권자 호조 도키무네는 모든 사신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사신은 답장조차 받지 못했고 어떤 이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외교가 실패하자 쿠빌라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력으로 이 오만한 섬나라를 굴복시키겠다고. 1차 침공. 일본에서는 분해이의 역이라 부르는 이 전쟁은 몽골군에게 예상 밖의 고전이었습니다. 대륙에서 무적을 자랑하던 기병 전술은 좁은 해안선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집단 전법과 화약 무기로 무장한 몽골군은 초반 우위를 점했지만 일본 무사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전통적 전투 방식으로 싸웠지만 사력을 다해 고향 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몽골 선단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군대는 철수했습니다. 일본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쿠빌라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1279년 남송마저 완전히 정복한 그는 이제 제국의 모든 자원을 일본 정복에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고려와 중국 남부에서 동시에 출발할 대함대, 4,400척의 배에 14만 명의 병력,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상륙작전이 준비되었습니다. 1281년 5월 동로군 4만 명이 먼저 출발했고 6월에는 강남군 10만 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일본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수께끼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동로군은 이키섬과 쓰시마 섬을 점령한 후 한 달 가까이 하카타만 앞바다에서 대기했습니다. 강남군과의 합류를 기다린 것입니다. 왜 그들은 즉시 상륙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해안 방어선을 구축한 일본군을 보고 망설인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작전 계획이 잘못된 것일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말 두 함대가 드디어 합류했을 때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태풍입니다. 1281년 8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엄청난 태풍이 규슈 연안을 강타했습니다. 4,400척의 배가 파도에 휩쓸렸고 14만 대군 중 절반 이상이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해안에서 일본군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해군 참사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이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 신이 바람을 보냈다고. 가미카제, 신풍의 심화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다카시마 해저 발굴 조사는 놀라운 사실들을 드러냈습니다. 침몰한 몽골 선박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배들의 건조 상태가 형편없었습니다. 급조된 배들이었습니다. 특히 강남군의 선박들은
원래 강에서 사용하던 평저선을 억지로 개조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친 바다를 견딜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쿠빌라이는 남송을 정복한 직후 서둘러 일본 침공을 강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인골 분석 결과입니다. 발견된 유골들을 조사한 결과 몽골군의 상당수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약해져 있었습니다. 14만 대군이라는 숫자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세시대의 기록은 종종 과장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몽골군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몽고인, 고려인, 하인, 남송에 항복한 병사들까지 서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연합군이었습니다. 지휘체계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일본 측 기록도 흥미롭습니다. 당시 일본 무사들이 남긴 전투 보고서를 보면 그들은 생각보다 잘 싸웠습니다. 1차 침공 이후 7년 동안 일본은 준비했습니다. 하카타만 해안선을 따라 2m 높이의 석축 방벽을 20km에 걸쳐 건설했습니다. 유적지에 가면 지금도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무사들은 집단 전기술을 익혔고 소형 고속선을 이용한 야간 기습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정박 중인 몽골 선박을 여러 차례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전투는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태풍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장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태풍은 분명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태풍은 이미 기울어진 전쟁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린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조잡한 선박, 부족한 보급, 낮은 사기, 혼란스러운 지휘 체계, 그리고 일본의 철저한 방어 준비.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태풍은 그것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하나의 원인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쿠빌라이는 세 번째 침공을 준비했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원정의 실패, 제국 내부의 반란,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부담. 일본은 더 이상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섬나라 일본은 살아남았고 가미카제의 신화는 일본인의 정체성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700년 후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같은 이름의 특공대가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믿음은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신화 너머의 진실을. 13만 대군은 태풍에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국의 오만과 조급함, 그리고 준비된 적의 저항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이야기는 진실입니까? 아니면 편리한 신화입니까?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역사의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